안녕하세요. 문학과 켈리 강사 박은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형태의 구도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리고 글자를 그림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때까지 배웠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작품 안에 그 종이의 공간과 여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는 제가 구도를 하면서 조금 한번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부분과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글씨, 그리고 구도, 열, 다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글자의 형태, 그 다음에 열을 배웠다면, 이제는 작품에 어떤 식으로 글을 잘 넣을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흰색의 종이에다가 글씨를 넣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쉽게는 작은 엽서지부터 이렇게, 보통 이제 엽서지라고 하면 4에 6인치나 5에 7인치 정도의 그 엽서지를 많이 하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작품을 정사각형의 종이에다가 넣고 싶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선지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선지처럼 큰 전지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전지 안에 글씨를 넣든 이 작은 엽서 안에 글씨를 넣든 분명히 그 위치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엽서를 가득 채운 글씨를 넣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갑갑해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글씨를 배열하고 넣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듯이 처음부터 문학과 캘리, 시는 이러하고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이거는 캘리그라피의 작품이 아닌 그냥 붓펜으로 내 손글씨로 그냥 그 종이에 글씨를 넣는다는 느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빽빽하게 종이를 채우더라도 이제는 작품 형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엽서지를 하든 이렇게 큰 하선지를 하든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글을 이렇게 배열을 맞춰서 구조를 잡았다면, 이거를 어느 위치에 넣을지, 가령 오른쪽 하단일지 중간일지 위쪽일지, 그리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넣을 수 있고, 이제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글씨를 넣을 수도 있겠고, 내가 어떤 글, 그리고 나머지 배경에 따라서 글씨의 구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선지 같은 경우에도 하선지 크기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 또한 내가 짧은 글을 넣든 긴 글을 넣든 이 하선지에 충분히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백을 어느 정도 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여백을 두지 않고 글씨를 적게 되면, 물론 그렇게 빽빽하게 적어서 작품을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저 또한 가끔씩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쓰는 하선지 3분의 1짜리보다 조금 더 큰 하선지에 빽빽하게 글씨를 넣어서 작품을 만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글씨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작품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했을 때 내 의도에 따라서 작품 만드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글씨를 쓰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채운다면 사실 조금 보기가 좀 조화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종이를 쓰든 작은 종이를 쓰든 내가 어떤 처음에 글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글귀, 그 다음에 이 글귀를 두 번째로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구도를 잡았다면 내가 강조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강조를 시키고 싶다면, 내가 사랑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크게 적는다든지 획을 굵게 적는다든지 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단어만으로 한 열을 뺄 건지, 또는 한 위치를 다른 쪽으로 잡든지, 이게 그
저번 시간에 했듯이 우리가 그림화 시켰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쪽으로 뭐든지 이렇게 위치를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됐다면 이제 작품의 위치입니다. 작품의 위치. 글씨의 위치가 되겠죠? 글씨의 위치. 이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처음에 바로 이제 글씨를 작품지에 넣게 되면 갈피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글귀를 정해서 어떤 구도를 잡아서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해보고 적당한 구도를 찾은 다음에 이 구도를 내가 어떤 종이에 또는 어떤 그 소품에 넣을지, 부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소품이라고 하면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소품에 그 글씨를 많이 넣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판이나 이런 데도 서각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글씨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도에 맞게끔 어떤 작품에 내 글씨를 올릴지를 이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잡힌 다음에 들어갈 자리를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여백과 그 다음에 그 배경 또는 뭐 꽃그림이라든지 뭐 풍경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내가 글을 올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엄청 그 노을이 멋있게 진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폰 안에 내 글씨를 그대로 합성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의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엄청 멋있는 산 이렇게 노을을 찍었어요. 이렇게 해가 지고 있고, 여기는 정말 주황빛에 너무 멋진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내가 내 글씨를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열을 맞춰서 넣고 싶다 하시면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귀가 이 배경이 잘 어울리게끔 구도가 잘 맞춰져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작품에 옮기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의 이제 구도나 이해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3분의 1절지, 3절지의 하선지에다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 반 정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항상 큰 종이에 쓰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A4 용지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을 텐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보통 엽서지에다가 우리가 붓펜으로 작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엽서지의 4에 6cm 정도는 A4지의 4분의 1절 정도 돼요. A6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4에 6인치보다는 약간 작아요. 4인치, 6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액자 사이즈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차이 나지 않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나의 글씨를 넣겠다 하시면 조금 작게 글씨를 넣어야 돼요. 물론 4에 6인치의 이 종이에 글씨를 빽빽하게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위치에 어떻게 글씨를 넣을지는 잘 생각해서 앞에 순서대로 잘 생각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귀가 있어야 되겠죠. 글귀가. 그럼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향기가 난다라는 글귀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의 종이를 한번 보세요. 어느 위치에 내가 구두를 잡아서 글귀를 적어야 할까요? 일단은 글귀만 한번 적어볼게요. 꽃도 아닌데 아직 구도 안 잡았습니다.
꽃향기가 납니다. 글귀가 정해졌어요. 일단 글귀가 정해졌습니다. 1번. 그쵸?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구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구도.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맞출지,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맞출게요. 그러면 구도를 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간으로 배열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4개에서 글자, 세 글자죠. 꽃향기가 난다. 이 구도를 조금 다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하는 배열도 좋지만 조금 다르게 배열을 한번 바꿔볼게요. 꽃도 아닌데 4개에서 꽃 향기가 난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꽃을 조금 강조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좀 작게, 여기서 이 꽃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꽃그림을 넣고 강조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세요. 꽃 향기가 난다. 여기까지 구도를 쓰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강조할 부분 3번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면 구도를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강조할 부분까지 이제 꽃을 좀 크게 적어서 강조를 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떤 작품 종이에 어디에 넣을지를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4분의 1지 크기의 이제 엽서지에 이 글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쓴 정도의 크기로 그대로 옮기자고 하니 종이가 너무 작죠. 작품의 종이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위치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구도를 그대로 옮기는데 가운데 부분이 좋을까요? 아래쪽이 나을까요? 위쪽이 나을까요? 왼쪽이 나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위치가 나 가운데도 놓고 싶고 또는 오른쪽 하단에도 이 글을 올리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두 개 다 해보시는 거예요. 같은 구도와 같은 글귀로 위치만 다르게 해서 두 개 다 한번 올려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운데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가운데 글자를 좀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 글자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니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연습으로 내가 이 정도 칸 안에 거의 맞게끔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먼저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 없이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수업 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작품을 적으려고 하시면 너무 걱정이 돼서 잘 못 적으세요. 이걸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림보다 조금 용이한 점은 글자기 때문에 틀려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과 글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림은 한번 이제 뭐 내가 붓질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표가 나진 않지만, 글자는 획 하나 잘못 쓰면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글씨를 잘못 썼을 때 다시 다른 종이에 쓸 수 있다 라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선지에 썼던 그 구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옮겨봤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아웃라인 없이 내가 이 위치에 잡아서 한번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구도는 쓰시면서 내가 이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 내가 이렇게 구도를 맞췄는데 반드시 이렇게 이 구도대로 써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바꿔도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쓰시면서 조금씩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쓰면 하나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가 구도에 맞게끔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내가 쓴 그 엽서지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글씨를 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쓰고 반드시 낙관처럼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도 좋고, 내가 혹시 필명이라든지 뭐 닉네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써주시면 이 작품은 내 글씨로 만든 내 작품이다 라는 확실한 도장이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제 필명인 하루를 적겠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글씨를 적어봤어요. 근데 저는 가운데 쓴 글씨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이제 다른 위치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위치에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른쪽 하단에 글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넣으면서 오른쪽 하단에 이 정도의 글을 넣을 예정인데, 글을 넣으면서 사실 구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 글씨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계속 가로로 쓰다가 세로로 썼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구도를 바꾸는 것도 굳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필을 쓴다든지 글씨를 똑바르게 쓸 때는 열을 바로 바꾸면 연결되지 않은, 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글들이 잘못 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사실 캘리그라피에서는 띄어쓰기나 그런 부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전체적인 글자의 그 느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처럼 글씨를, 작품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글자를 읽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글씨를 전체적인 느낌으로 감상을 한다는 느낌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꽃자를 한번 조금 더 강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요 위치도 제가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다시 써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선 없이 위치를 잡으셨기 때문에 작품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꿔봤어요. 어떠세요? 지금 구도는 일단 비슷하게 맞췄고요. 제가 여기서 꽃자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획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의 획을 세로 획을 빼기보다는 가로 획을 빼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의 그 캘리그라피를 표현을 해봤어요. 같은 구도고 같은 글귀이고 비슷한 느낌의 글씨체지만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지금 중간에 썼던 구도하고는 아주 느낌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는 엽서지 작품이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이걸 실제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연습처럼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쓰시고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 연습지가 아닌 엽서지라든지 뭐 작품 용지에 그대로 옮겨 보시는 게 가장 이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A4 용지에 연습지나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옮겨서 적는 부분은 사실 쉽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그 나열되어 있는 글귀를 이렇게 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가 내가 캘리그라피에 대한 것이 이제 연습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될 정도의 글씨를 구현할 정도의 그 표현이 된다면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글귀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활동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캘리그라피 선생님들이나
이제 글씨를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바로 내가 강조할 부분, 어떤 식으로 구두를 잡고 이 글귀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것을 바로바로 이제 파악해서 작품을 이제 표현을 해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를 조그마한 종이나 색깔피나 엽서에 옮기고 싶은데 이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연습 없이 바로 넣을 수 있게끔 되겠죠. 그 정도의 연습이 계속 필요하면 아주 좋은 글씨체를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도 속죄 아닌 속죄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가 어떤 글귀를 하나 정한 다음에 이렇게 작품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구도도 내가 스스로 잡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종이에 들어가는 글자의 위치까지 직접 정해서 글씨를 표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게 제가 썼던 글을 계속 연습해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교재나 보이지 않았던 그 알 수 없는 구도를 직접 표현을 하면 더욱 실력이 발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즐겨 읽던 책이나 시집 중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시들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글귀, 짧은 단어라도 좋으니까,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이것을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글귀나 시 한 구절, 명언도 좋고요. 구도를 잡으셔서 적으신 거예요? 그냥 써봤어요.
이거를 이제 응.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으세요. 구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얘가 어떤 이제 위치에 이렇게 열을 맞춰서 저을 건지 아까 제가 칸을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배움 그대가 있어 내 삶이 꽃이 피노라. 그러면 뭐 3열을 할지 2열을 할지 뭐 4열로 만들지 이렇게 한번 구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구도를 맞추는 것도 나쁜 표현이 아닌데 지금 봤을 때 선생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뒷부분. 뒷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강조하는 그렇진 않아요. 다 잘 쓰셨어요. 다 잘 쓰셨는데 이제 저는 글씨를 쓸 때 획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추운 날 N에서 이응이라든지 한의 이응이라든지 생각의 생자 획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글자가 나오는 건지 확실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작게 쓴다고 해도 획을 똑바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이게 어떤 글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예시가 하나가 나왔어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세로의 구도로 지금 잡아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세로의 구도로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를 조금 크게 표현을 했고 이쪽에 생각난다. 이렇게 지금 구도를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그재그로 잘 잡으셨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로 잡기 위해서는 조금만 이 국물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위쪽으로 올려 볼게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볼까요? 글자를 이제 조금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고 나머지 국물이면 이제 국물이라는 단어에서도 국물만 좀 크게 적고 나머지 이자는 조사기 때문에 좀 작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난다가 사실 조금 위쪽에 붙었죠. 이거를 조금 아래쪽에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도긴 한데 요거를 조금만 위치를 조금 더 중간 쪽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또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를 쓰실 때는 색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독성이라고 하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근데 켈리 작품은 사실 가독성이 없는 제품들, 그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구도자기 힘든데. 어떤 글씨를 이렇게 적었는지 잘 안 읽혀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위를 조금 높여 볼게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시대요. 이렇게. 이쪽에서. 그쵸. 생각난다. 생각나를 조금 내려서. 그쵸. 구도 잡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바로 안 되는 이유가 안 해본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분명히 이 구도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를 나으려면 이 두열이 좀 중간쯤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은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정해졌으면 내가 어느 사이즈의 종이에 글을 올릴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A4 반짜리, 그러니까 A6 사이즈에 너무 작다고 느껴지시면 A5, 그러니까 반만, A4 용지를 반만 적어서 그 위치에 글씨를 넣으셔도 그렇게 상관없으세요. 내가 작품의 크기나 종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변경된 작품에 따라서 글자의 구도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로 써서 열을 만드는 거죠. 이제 요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사이즈에 그대로 올린다고 봤을 때 요 위치나 위치를 봤을 때 글자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들든지 아니면 종이의 크기 또는 글씨가 올라갈 그 위치를 조금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에 캘리그라피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됐었다. 네. 훨씬 더 아까보다 그 구도 자체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사실 여백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여백을 살짝 없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꽉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 글자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이제 그 펜이나 아니면 색연필 같은 게 있으시면 국물 그림 그 국그릇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 첨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작품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괜찮은 느낌이 되었습니다. 구도 잡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도에 대한 그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계속 한 거거든요. 그쵸? 세로로 했을 때도 이제 조금 더 여기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좁혀지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지면은 이쪽 부분이 여백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작품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캘리그라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후에는 시 구절을 적어 볼 거예요. 시 구절을 적게 되면 사실 일반적인 캘리 작품을 적는 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구도라든지 그 글자의 배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을 하면서 캘리적으로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의 그 지그재기 구도와 그 다음에 발음열, 행렬을 똑바르게 한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구도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나란히 쓰는 그 행렬을 똑바르게 쓰는 부분은 사실 잘 따라들 하시지만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좀 캘리그라피적인 요소를 첨가시켜 가지고 쓰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습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는 계속 다음 시간에도 구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씩 더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긴 글귀를 한번 적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긴 글귀도 구도를 먼저 잡고 글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글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구도에 맞춰서 배열을 맞추고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그 이후에 내가 적을 위치를 찾아서 옮겨 적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유명하시죠? 나태주님이 풀꽃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아마 제가 시 중에서는 아마 나태주님의 시를 켈리 작품으로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제 감성이나 또 캘리그라피 하는 분들의 감성에 가장 적합한 시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되게 쓰기가 좋아요. 간단하다. 네, 좀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제 좀 더 뭐 봄이라든지 그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기 좋은 시들, 그리고 좀 긴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어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귀를 일단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도 없이 바로 글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구도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잠깐만. 너도 그렇다. 이 시는 계속 봐도 좀 예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나태주 시인님이 저희 쪽에 마산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강연을 하시면서 이 풀꽃이라는 시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실지 모르셨대요. 그래서 그 시가 나온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를 들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이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시가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짧은 열의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도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구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우리 표현을 해볼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지금 사실 이렇게 3열을 배열해도 충분히 저는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글귀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거나 더하지 않아도 괜찮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작품스럽게 구도를 맞추고 공간을 이해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구도를 잡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세히 보아야 띄우고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게 해서 총 5열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좋다. 아주 안정적인 단조로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배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배열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약간 시의 형식처럼 열행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배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느낌이에요. 실을 이렇게 행과 열에 맞춰서 바르게 표현하는 것과 캘리그라피의 구도에 맞춰서 이렇게 적는 형태의 두 가지를 계속 폰 앞에서 연습을 할 건데, 오늘은 어차피 그 작품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걸 이제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구도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와 이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하면서 구도를 잡으면서 너라는 글자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크기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제 구도의 형식으로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너도 그렇다를 조금 크게 잡을까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렇게 그 시의 열과 행을 이제 배열대로 맞추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쁘다를 열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붙여서 3열로
만들어서 적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열로 이제 조금 더 구도를 다른 방법으로 맞추려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이 구도가 조금 더 이 글귀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시 구절을 적든지 어떤 하나의 글귀를 적었을 때 시처럼 적는 것 그리고 켈리처럼 적는 느낌 이 부분을 한 번씩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서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의 구도를 잡아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게 낫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일렬씩 배열한 부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 아닌 명언들도 켈리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한 글 중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언 하나를 뽑아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구도 없이 읽겠습니다. 꿈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좀 길죠? 아까 그 풀꽃이처럼 그 열이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문장 자체가 좀 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열을 배열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종이가 가로 직사각형의 화선지의 종이입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꽉 채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간과 여백을 남기면서 표현을 할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꿈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라는 글귀를 저는 3열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귀 자체가 좀 가로로 길게 뽑아지겠죠. 위치는 꿈은 무슨 일이든 단조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도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글귀를 모두 지그재그로 구도를 잡아서 조금 다르게 다양하게 그렇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글귀를 쓸 때마다 그 글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성격, 감정에 따라서 조금씩 맞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꿈이라는 단어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강조를 해볼까요? 사람? 할 수 있다는 할자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꿈은 중간에 이렇게 첫열을 넣었어요. 그 밑에 열을 중간으로 잡으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열이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까지거든요. 그럼 길이가 좀 길죠. 그 위치도 잘 생각하면서 글씨를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위치를 잘 맞춰서 적을 수는 없어요. 저도 작품을 적다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귀를 적을 때도 한 번만에 뭔가를 다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적어서 그것을 수정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내는 법이다. 그럼 일단 강조할 만한 글귀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글귀는 조금 짧은 글귀이기도 하고 단조롭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3절지에 화선지 글씨를 넣은 부분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위아래가 전부 다 공간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시면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남은 느낌이 많이 안 나요. 어느 정도 위치에 적당하게 글씨가 들어갔고 그 위치에 맞게끔 이제 여백도 충분히 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다 썼다 그지? 네, 딱 가운데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운데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가운데에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치를 조금씩 내가 좀 앞에서 쓰면 그 다음 거는 조금만 뒤로 써보고 조금씩 맞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사실 저도 지금 좀 가운데 잘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시면서 조금씩 수정하셔도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같은 글귀를 다른 구도로 해서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여백이 좀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 똑같은 글귀를 동일하게 했을 때 꿈을 조금 더 내려서 쓰게 되면 이제 공간이 중간으로 맞겠죠. 그렇죠. 조금 더 내려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작품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치가 계속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서 계속 쓰는데도 계속 맞추기가 어려우시면 같은 글귀를 계속 수십 번 이렇게 쓰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 같은 거 있으시면 잡는 거예요. 위치를 꿈은 무슨 일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이렇게 칸을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추는 거죠.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네요. 연필로 연하게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조금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꿈은 무슨 일이든 생각하는 사람. 여기까지 나오는 게 맞죠? 얘는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붓펜 잉크가 어느 정도 다 마르시고 난 다음에 연필로 적었기 때문에 이 선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내가 위치에 맞춰서 글씨를 잘 적은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직접 그 일반 하선지가 아닌 엽서 용지나 이렇게 그 액자 들어가는 용지에 글을 쓸 때는 실제로 작업할 때도 연필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뒤에 글씨를 넣고 이후에 그 선을 지우는 그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쓴다고 해서 물론 위치를 잘 잡고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겠지만 아직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라인을 잡아서 글씨를 넣어 주시는 게 연습하기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도 이렇게 칸을 이렇게 1열, 2열, 3열, 4열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연필로 이렇게 가늘게 표시를 한 뒤에 글씨를 넣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구도로 이제 글자의 구도를 맞춰서 적었다면 같은 글귀로 3열이 아닌 4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열을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가로 배열이 아니라 세로로 꿈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뭐 해내는가 법도 열을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쵸? 얘기한 김에 한번 세로 배열로 적어볼까요? 어떻게 또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 배열도 편지를 좀 쓸게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보통 서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이제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켈리는 굳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씨를 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도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은 무슨 일이든 세로에는 열을 한 열 더 뺄게요. 해내는 법이다. 해내는 따로, 법이다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해내는 법이다. 법을 좀 빼볼까요? 마지막에 문제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보시면 제 생각에는 더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요 정도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왼쪽에 옆에 글씨 중간에서 세로 배열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공간이 너무 치우침 없이 고르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쪽 부분이나 조금 더
좁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로 배열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길다란 느낌이 혹은 족자에 넣는 글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열을 잡아도 그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 배열에 3열로 하는 거랑 그 다음 세로 배열에 1, 2, 3, 4, 5열로 글씨를 적는 거랑은 아주 느낌이 다르죠. 같은 글귀라도 어떤 글귀를 강조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글자의 배열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느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한다면 글씨를 또 작품을 표현하기 할 때 아주 개성있고 풍부한 느낌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여기서도 구도가 그거가 잘 안 돼. 글자의 크기가 여기는 크고 또 작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글귀인데 글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를 했다면 얘를 중간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되죠. 그리고 얘를 또 중간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얘를 조금 더 중간으로 위쪽으로 올리시는 게 구도를 맞추시기가 좋아요. 강조할 만한 글자만 크게 적으시고 나머지 글자는 조금 작게 적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그 강조하는 글자를 조금 더 돋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쓰실 때 조금 비슷비슷한 크기의 글자를 표현하다가 내가 조금 좀 강조를 하고 돋보이는 글자 단어를 찾는다면 그 부분만 조금 획을 굵게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시각적으로 이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자꾸 미. 글자를 꿈이라는 글자가 크고 사람이 이제 글자가 크긴 한데 나머지 글자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꿈 사람이 잘 보이긴 하지만 이제 너무 글자의 크기가 너무 상반되게 달라버리면 이게 이 글자 두 개만 툭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를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뭐지? 처음에 적은 거 있죠? 처음에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 이거
이 정도의 사이즈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꿈이랑 법이 약간 크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비율을 따졌을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자랑 아닌 글자의 비율이 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 구절 하나만 더 한번 써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볼까요?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시인 중에서 류시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그분은 수필가로도 좀 유명한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의 시집을 한 3권 정도를 읽으면서 되게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예요. 그 시를 보니까 조금 슬프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힘차게 잘 지내는 그 외눈박이 물고기의 느낌이 많이 있어서 그걸 켈리를 처음 배울 때 그 작품을 했던 그 머그컵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에 나오는 시구절 중에 하나를 적어보겠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라는 글귀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구도 없이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글 그림도 한번 같이 응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글귀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구도를 잡겠죠.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3열로 나올 수 있겠네요. 외눈박이 이처럼 사랑하고 싶다. 일단 이 시 제목이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눈박이 물고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3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눈박이를 조금 더 강조해서
구조를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전에 그 편번체 변형을 배웠듯이 각도를 조금 많이 주면서 글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잊고 있는 부분이었죠. 항상 같은 글씨체로 쓰시다가 조금 다르게 각도를 여러 이제 각도로 어떻게 보면 삐뚤빼뚤한 느낌의 글씨를 좀 표현을 해도 재밌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삐뚤빼뚤한 느낌의 글씨를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느낌이 주기 때문에 통일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쓴 글씨체랑 또 많이 다른 느낌이 나오죠. 여기에 저는 왼눈빵처럼 눈을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왼눈박이라서 눈을 제일 크게 표현을 했어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그때 도자기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기인데 눈만 하나 좀 크게 표현을 했죠. 좀 우스꽝스러운 그 모양의 물고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시 구절을 하나를 넣을 때도 이렇게 하나의 그 단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함께 추가해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구도 그리고 그 모양, 글씨의 그 처음부터 했었던 각도라든지 형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그림 형식으로 넣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전문적인 작품을 하시는 분들처럼 표현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연습과 노력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배워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캘리그라피 글씨를 만들어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작품의 공간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도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작품의 위치를 잡아서 나만의 작품 여러 가지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시 그리고 캘리그라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